프롤로그. 오랫동안 진로 상담사로 일해왔습니다. 사람과 직업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인지라 자기 일을 통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궁금했죠. 어쩌면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어떻게 자기 일을 저렇게 사랑하는 거지? 삶을 사는데 필요한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비밀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하지만 제가 살펴본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이와 구분되는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괜찮은 사람이라 믿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의 장단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지금 여기에 몰입할 줄 알았습니다. 일할 때는 온 주의를 쏟으며 그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진짜 가치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사실 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수많은 현인들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사랑과 지금 여기. 오래도록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사랑이 먼저인 것 같기도 했고, 어떤 때는 지금 이 순간이 먼저인 것도 같았고, 또 어떨 때는 그 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가끔은 혹시 이 두 가지가 동의어는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이런 궁금증을 지니고 있던 어느 날 우선 달콤한 풀이란 시를 만났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미국 현대 시인 메리 올리버의 이 시는 시인의 16번째 시집인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란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른 중반에 접어든 시인이 삶을 바라보는 통찰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시집의 중심 씻고이기도 한 아래 문장이 참 인상적이었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 그 다음엔 그걸 잊어.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저는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시인의 전생애를 통해 깨닫는 삶의 진실, 그녀의 삶에 기대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핵심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이 문장을 진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진로라는 건 나아갈 진과 길로자, 즉 나아가야 할 길이자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답하는 과정이죠. 진로 상담은 인생 상담과 비슷합니다. 단편적으로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합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내담자의 재능이나 관심사, 장단기 목표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은 미워하는지, 어느 지점에 멈춰서 있는지, 외부 환경은 어떠한지 등 인생 전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야 하죠. 메리 올리버가 자기 사랑을 문장의 가장 앞부분에 놓았듯 진로 찾기에 앞서 자기 사랑이 선행돼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일의 시작점에는 재능과 적성이 큰 역할을 하지만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데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
타인의 평가나 외부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 주위의 시선이 차갑거나 내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낸 나와 내 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단단한 기둥이 되어줄 겁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게 해주죠. 이처럼 자기 사랑은 한 사람의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사랑은 긴 여정이에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걸려 넘어지는 지점 또한 제각각입니다. 그럴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기 싫은 모습조차 외면하지 않아야 하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괜찮다고 말해줘야 하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자신을 인정하고 또 허용하다 보면 차츰 감정적인 허기도 채워질 겁니다. 그쯤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죠.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하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비로소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시도하고 탐색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 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이 서너 번 이상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좌절과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대기를 멈추고 온전히 지금 여기를 살아갑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몰입할수록 성과도 좋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커집니다. 자신을 지키거나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도 조금씩 사라지고 말죠. 누군가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과도하게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잇는 일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작은 나에 온 주의를 집중해 살아갑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느라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죠. 타인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랬던 작은 내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며 지금 여기를 살게 되면 과도하게 쏠려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에게만 보냈던 관심과 주의를 타인과 세상을 향해 돌리게 되죠. 개체적 자아가 차츰 사라지며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하죠.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싶어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기 사랑이 촘촘히 채워진 도화지 위에 자기만의 그림을 마음껏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일과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건 우리가 이 생에 온 진짜 이유를 깨달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외부의 평가와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눈 떴으면 좋겠어요.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말한 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소명이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그것뿐. 그 말이 참이 아닐까요? 이 책은 제가 진로 상담사와 독서 모임 운영자로 살아오며 만났던 사람들과 마음 공부를 하며 진짜 나와 만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글로 적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글을 쓰기로 다짐했던 첫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부족한 글이나마 이 책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담아 붙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닿는다면 그건 지금 여기 사랑이었음 합니다. 어느 봄과 여름 사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과 이모로부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 사과 이모 작가님의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 이란 책을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책을 갖고 왔는데요. 작가님이 첫 부분에 쓴 들어가는 말을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과 이모 작가님은 어,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 책은 오랫동안 상담사로 일하면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을 보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괜찮다 싶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과 이모 작가님의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 너 그때 아팠구나. 똑 부러지는 이미지에 자기 분야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30대 전문직 여성과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외부 조건 덕에 조금의 빈틈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그럴수록 왠지 그녀가 남몰래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감정은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듯 매 순간 뒤바뀌었습니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야무진 모습의 그녀와 한번 넘어지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의 그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어느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금의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동일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서 안타까웠죠. 과거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기 위한 좋은 방법은 그때의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과거의 저를 작은 사과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사과 이모가 되기 전까지 작은 사과가 경험한 그 많은 시간들은 소설로 쓰자면 장편 소설이고 드라마로 만들자면 16부작 정도는 겉들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겐 우리가 써내려온 자기만의 인생 이야기가 있죠. 앞에 앉은 그녀에게 과거의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주자고 하자 그녀는
그조차 망설여 했습니다. 다음 상담 시간까지 이름을 지워오라고 부탁했는데 결국 그러질 못해서 상담 중에 같이 정하기로 했죠. 거창한 의미를 붙이지 않고 좋아하는 과일로 정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과일이 뭐예요? 저는 망고를 좋아했는데 비싸서 잘 못 먹었어요. 그럼 망고로 해요, 우리. 작은 망고. 이제 마음 먹으면 어디서든 사 먹을 수 있는 그 망고. 맞벌이 부모님 곁에서 외동으로 자랐던 작은 망고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거의 혼자 지냈습니다. 늘 외롭고 자주 슬펐죠. 마음이 허기질 때마다 마구 먹었습니다. 폭식증 탓에 몸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었죠. 작은 망고는 친구들이 미우면 그 아이가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를 미워했죠. 작은 망고는 자기 속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미워할까봐 두려웠죠. 미움받기보다 사랑을 갈망했던 작은 망고는 겉모습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도 외면은 바꾸어줄지언정 내면은 바꿀 수 없는 법. 작은 망고는 아름다워진 겉모습과 울고 있는 내면의 모습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끼며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이고, 작은 망고가 많이 아팠네요. 라고 제가 말하자 다 자란 망고는 이내 슬픈 눈이 됩니다. 제가 아팠다고요? 아프진 않았어요.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았는데 그냥 좀 슬펐던 것 같은데. 아름다운 망고의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에 망고의 명치 끝 언저리에서 건드려졌을 그 무엇이 제 가슴으로 전해졌죠. 아팠습니다. 저 역시 흘려보내지 못한 과거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까치발을 하고 걸어다니는 나날이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한 번씩 화를 쏟아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버벅이기도 했죠. 그때 날 잊고 지냈습니다. 아니, 그 시절은 꺼내보지 않는 작은 서랍 같은 것이었죠.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는 작은 사과를 크게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사랑하지도 않는 밋밋한 감정이 되었다고 느껴질 무렵 우연히 지인과 그때의 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안쓰럽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었죠. 가만히 듣고 있던 지인이 나직히 말했습니다. 너 그때 많이 아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오래도록 지니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툭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눈물이 후두둑 하고 쏟아졌죠. 그동안 꽁꽁 막아두었던 눈물댐이 활짝 열리면서 정말이지 손 쓸 새도 없이 내 안에 쌓인 눈물을 세상 밖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한 번도 제가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픈 건 몸이나 마음이나 명확하게 병명이 있는 사람들만 아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세상에는 병명을 모른 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픈 줄도 모르고 그 아픔 자체가 기본값인 삶을 그렇게 사는 가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물론 저도 스트레스가 심했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객관화할 수 없었고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꾹꾹 눌러놓고 견디며 살아왔죠. 내가 아팠구나 라고 생각하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아팠네. 깊이는 가늠할 수 없지만 마음의 우울이 날 지나고 있었구나.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크고 작게 아파하며 그 시간을 건너가고 있었구나. 그제야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조각 맞추어지지 않던 내 인생에 제대로 된 조각 하나를 끼워 넣은 느낌.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작은 사과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도 될 것 같은 느낌. 이제는 다자란 망고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겁먹고 울고 있는 작은 망고와 작은 사과를 따스하게 안아주기로 해요. 그때의 작은 망고와 작은 사과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많이 울고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그때 그 시절, 그 작은 아이들이 정말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아픔을 건너갔던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 멈추어 서 있습니다. 흘려보내기 위해선 그때 어린 나를 안아줘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멈춰있는 고체덩어리를 따스한 품으로 안아서 흐물흐물한 액체로 만들어야 하죠. 그래야 비로소 흘러가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만큼 지난 후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에 사라지고 진정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지금은 지금만큼의 지혜와 지금만큼의 품으로 나를 안아줘야 합니다. 울고 있던 작은 망고와 작은 사과가 서로를 안아줍니다. 따스한 온기로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얼만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되나요? 상담 중에 내담자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듣곤 합니다. 들을 때마다 질문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이해가 되죠. 선생님, 친구가 인턴 지원하는 거 같이 준비하자고 해놓고 저 몰래 지원해서 완전 짜증났거든요. 막 화가 나고 눈물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상황에서 우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지 눈치채셨나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었는데 본인의 느낌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는 거죠. 이만큼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해도 되는지, 혹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본인의 느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내 가슴이 그렇게 느꼈다면 바로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보다 이렇게 느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느낌보단 자신의 생각에 더 치우친 채로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일까요? 타인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내 가슴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니까요. 꼭 물어봐야 한다면 내가 내 가슴에게 물어봐야겠죠. 아, 이게 뭐지? 이 감정 뭘까? 그렇게 스스로 이름 붙이고 잘 느껴주고 흘려보내기. 지금 나에게 온 감정에 저항하지 않기. 도망치지 않기. 매 순간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주기.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의 전부가 아닐까요? 유년 시절 저의 의문 중 하나는 얼만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되느냐 였습니다. 그 정도 아픈 건 좀 참아야지 라는 말을 들으면 좀 무안해졌고, 이렇게까지 아픈데 왜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라는 누군가의 말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되는지, 혹은 좀 더 참아야 하는지를 나만 안다는 것. 그건 누구도 정해줄 수 없는 내 느낌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었고, 그럴 때면 나는 혼자구나 라는 생각에 쓸쓸했습니다. 저 혼자 마음속으로 1부터 10 중에 7만큼 아프면 남에게 말하기로 정해두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통증에 대한 감각은 지극히 주관적이죠. 누가 봐도 저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상처에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렇게 아픈데 참다니 정말 대단하다 하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특별하게 섬세하거나 무감각한 신체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누군가 나 여기가 많이 아파요 라고 고백하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편입니다. 그때그때 나의 느낌을 존중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관계에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공감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신발을 신어볼 수 없어요. 각자가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상대의 감정을 완전히 공감한다는 건 우리의 착각에 지나지 않죠. 사람마다 약한 장기나 신체 부위가 있듯이 자꾸만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특별한 마음의 통증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슬픔이란 감정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불안, 두려움, 우울이나 무기력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상대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주는 겁니다.
나는 그게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아픈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 느낌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충분히 아파해도 돼. 지금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한 당신이 정말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머리로 짐작하며 아는 척하지 않고 이 모르는 마음으로 당신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당신을 안아주는 너른 마음으로 스스로 믿지 못하는 나 자신 역시 도닥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슬프면 슬퍼해도 괜찮다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고요. 우리가 타인에게 바라는 건 완전한 공감이 아니라 어떠한 내 모습도 괜찮다며 수용해주는 따뜻한 안아줌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나도, 나도 그랬다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 살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공감은 측면으로 응시하는 게 아니라 슬쩍슬쩍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등 뒤로 따스하게 안아주는 거 아닐까요? 당신의 표정을 일일이 볼 수 없더라도, 당신의 감정을 세세히 공감할 수 없더라도, 가늘게 흔들리는 당신의 등에 기대 내 숨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따스하게 속삭여주고 싶습니다. 아플 때 참지 않아도 된다고.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 여기가 일만큼 아파 라고 말해도 된다고요. 혼자 오래 아파하지 말라고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반복됩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처음 이 시를 만난 건 어릴 때 본 목욕탕집 남자들이란 드라마에서였습니다. 오랜 세월 목욕탕을 업으로 살아온 할아버지와 대가족이 나오는 드라마였죠. 거기서 윤여정 배우가 자꾸 이 시를 한 음절 한 음절 스타카토처럼 끊어 읊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어린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저런 게 시인가? 주문 같기도 하고 리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왠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읊으면 천천히 눈이 내리는 느낌이랄까요? 눈이라는 글자 중에서 자음 니은은 괜, 모음 우는 찬, 받침 니은은 타라고 생각하며 눈 내리는 풍경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포근히 눈이 내리면서 나에게 괜찮다고 속삭여주는 느낌이었죠.
친한 친구가,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줄 때 우리는 위안을 받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인정해준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은 텅 빈 공허함을 반복해서 경험할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없는 자기 허용입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아. 헤매도 괜찮아. 하기로 한 일을 다 해내지 못해도 괜찮아. 마음이 좀 불편해도 괜찮아. 틀려도, 방황해도, 실패해도, 우울해도, 나 자신이 싫어져도 괜찮아. 우리는 늘 타인을 탓하는 것 같지만 타인을 탓하는 마음은 곧장 나 자신을 비난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별로인지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있으니까요. 나만 아는 내 실수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은 쉽게 자기 비난으로 가 닿습니다. 자주 불안해하고, 약속대로 해내지 못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고, 자기 비난과 혐오는 타인에 대한 분노보다 생명력이 강해요. 나라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고 그저 생각일 뿐인데 정말 얼마나 힘이 센죠. 그렇게 우리는 자주 자기 생각에 속고 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초등학생인 내가 친구와 싸우고 울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서 야, 괜찮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원래 싸우고 화해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위로해 주는 거죠.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허용하고 다독여 주는 게 익숙해지면 타인을 품는 포용력도 커집니다. 종종 남이 하는 어떤 행동이 못마땅한 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안에 내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내 안에 있는 못생김 가운데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계산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평범한 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계산적인 모습은 상대를 분노하게 만들 정도는 아닙니다. 미세하게 혹은 눈치 없이 자기 것을 챙기는 정도에 그치죠. 그때 내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진 않은지, 내 몫을 꼭 챙기려고 고집 부리고 나에게 유리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진 않은지 하고 말이에요. 내 안에는 그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내 모습마저 내가 허용해 주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그 마음부터, 그 마음부터 허용하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허용하다 보면 타인에게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조금 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못 봐서 다행이지 내 안에 숨은 더 못생기고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내가 내 못난 모습을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나와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신도 나처럼 이기적이고 실수할 수 있고 자책하고 또 좌절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존재구나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을 높은 곳에 올려두고 우러러보거나 함부로 낮추어서 평가하지 않게 돼요. 겉으로 보이는 건 너머 그 사람 안에 나와 똑같은 온갖 감정들이 수용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요.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점점 편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못마땅해서 나를 허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나 이런 모습, 못난 모습을 모른 척하고 싶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저항감이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행동에 토를 달지 않게 됩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럴 만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하며 허용적인 삶의 태도가 되죠. 평생 동안 나를 탓하고 질책했던 내 안의 감독관이 사라지고 비로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편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나인 채로 괜찮다는 단단한 믿음. 이거야말로 자기 허용이 주는 든든한 선물이죠. 어떠한 나도 허용하고 또 사랑해주겠다는 다짐 같은 말.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 말을 주술처럼 꾸준히 되뇌다 보면 삶이 진짜 괜찮아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남몰래 주고 싶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네, 이 곡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끝나고 제 약간 코멘트를 더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정말 내 안에 감독관이 있잖아요. 아, 넌 왜 이거밖에 못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넌 할 줄 아는 게 진짜 그리고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이것도 못 참아? 다른 사람들은 다 참는데? 하는 마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신이 참 못나 보여요. 부족함 투성이고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많은데도요. 그럴 때 정말 이 말 괜찮다, 그래, 자기 허용? 약간 물 흐르듯이 사는 것,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날 옥죄지 말자고요. 뭐 이거 정도 못할 수 있지. 뭐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 좋다고 봅니다. 저도 한때 막 제 자신이 참 밉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잖아요. 야, 참 그래도 나름 또 나와의 약속은 지킬 땐 또 지키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또 가끔 보다 보면 기특한 구석도 있어요. 좀 의지력을 발휘해서 정말 해야 할 거, 지켜야 할 거는 반드시 지키는 습관이 있으니까 나의 좋은 면은 그거죠. 그래서 나의 좋은 면을 자꾸 바라보면서 뭐 안 좋은 면은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하면서 좀 허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나의 어떤 미운 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건 좀 줄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막 미워하고 있진 않나요? 자기 자신을 옥죄고 있진 않나요? 그것도 못해. 참, 너는 좀 한심하다, 진짜.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질책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좀 안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다 허용해 주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뭐 잘못을 해도 나니까 괜찮아. 뭐 나르시스트처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야, 참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있다라는 표현처럼 그래도 사람인 이상 되게 토닥토닥임 받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내 있다라고 생각해 주고 좀 쉬어가자. 너가 많이 좀 지쳐있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문득 그런 말이 들어서 주절주절 또 들어갔네요. 네. 그래요. 다음 적어둔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말 너머의 말. 라디오 작가를 꿈꾸던 학창시절 심야 라디오를 청취하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귀 기울여 듣다 보면 목소리 톤과 빠르기에 따라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추측되기도 합니다. 목소리마다 감정의 결이 다르죠. 한껏 따뜻했다가 활짝 웃다가 때로는 훌쩍이고 또 서늘해지고 고독해지고 낮아지는 DJ들의 목소리. 독서실의 구석자리는 매일 밤 감정의 바다를 향해 하는 1등석이었습니다. 만일 저에게 경청의 자세가 있다면 라디오의 덕이 클 겁니다. 라디오는 제 귀를 섬세하고 따스하게 성장시켰습니다. 때로는 귀가 5개쯤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눈보다는 아무래도 귀가 더 사람을 사랑하기 좋으니까요. 입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김현수 작가의 소설 달로간 코미디언에는 방송국 라디오 PD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서 목소리가 아닌 소리를 지우는 편집 작업을 하며 이상하게 외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란 목소리와 목소리 사이, 기침이나 한숨 소리, 혹은 침 삼키는 소리 같은 데 담겨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라는 그 문장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닌 공백 속에 말하는 이에 전해지지 않은 진짜 감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어른들을 상대로 이야기 치료를 하는 선생님이 들려준 말도 그와 비슷했어요. 어르신들은 대개 아무도 당신의 이야기를 원 없이 들어주지 않아서 마음에 병이 생긴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시작하고 막상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되어도 대부분 한참을 침묵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채근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 그 앞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 그것이 상담자인 자신의 역할이었다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침묵까지 들어준다는 의미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침묵과 머뭇거림도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마땅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말입니다. 최근에 첫 상담에서 요즘 뭘 하면 행복해요? 라고 묻는 저의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눈물을 쏟아내는 한 친구를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울고 싶을 만큼 다 울 때까지 그 앞에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수많은 말이었을 겁니다. 눈물이라는 그의 말 덕분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고 안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긴장을 내려놓고 해파리처럼 흐물거리며 그의 마음속의 바다를 거닐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인 거죠. 얼마 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정주행했는데 감탄하며 돌려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양반일 줄 알았던 유진초이가 백정 출신임을 알게 됐을 때 양반댁 교수인 고혜신은 당황합니다. 고혜신의 표정을 보고 유진초이는 헤어짐을 예감하죠. 후에 고혜신은 유진초이에게 이런 말을 건네며 사과합니다. 미안했소. 귀하의 긴 이야기 끝에 내 표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오. 귀하에겐 상처가 됐을 것이오. 미안했소. 저는 이 장면에서 극본을 쓴 김은숙 작가의 섬세함에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과할 때 내가 한 말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곤 하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다 보니 말로 하는 사과는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말보다 무표정하고 일그러진 상대의 차가운 표정에 더 깊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말이란 건 2차 가공이 가능합니다. 해두를 수 있고 가식을 더 씌울 수 있고 반면 순간의 표정에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진짜 날 것의 진심이 전달되어 더 아프기도 더 기쁘기도 하죠. 표정이란 건 참 신기합니다. 나의 희노애락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정작 난 볼 수 없죠. 환하게 웃는 내 표정도 상대의 것이고 경멸하듯 쏘아보는 표정도 상대의 것입니다. 또 차갑고 슬픈 표정도 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그가 말하지 않지만 말하고 있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더 느꼈으면 합니다. 그건 목소리의 떨림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눈빛과 침묵일 수도 있고 다양한 표정일 수 있겠죠.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이의 말 너머를 느끼는 것,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그의 존재를 온 감각으로 동원해서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